그래, 오케이. 자, 오늘도 최고였어요. 자, 수준급 우리 평사원대로 439페이지 갑시다. 네. 439페이지 소통과 담론. 이거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수능에 9월달에 하버마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예, 일단 거 안 나오고 하버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마스가 이상적 담화를 위해서 가져야 될 능력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써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엄마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성 아닙니다. 능력으로. 기계? 기계? 네, 기계 능력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나 침팬지나 벌이나 다 같이 정적 사회적 본성을 갖고 있지만 인간만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정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언어. 언어 능력. 언어. 정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는데? 자연법? 권능, 식욕, 이성? 자연법이랑 수행력? 비슷한데 인식 능력이에요. 인식? 네, 선과 악을 맞다. 판단하는 인식 능력. 역시 우수해. 고맙다. 아 진짜 수업에 질이 너무 아니 학생이 있잖아. 그 페이지 맨 밑에 봐봐. 이런 게 코드 하나만 있는 건데 그 맨 밑에 보면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의 식민화 및 탈식민화가 보이죠. 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생활 세계가 식민화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국가는 점점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이제 작아지고 있지. 커지고 있다는데? 아, 예. 컷. 행정 국가화 현상,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져서 사실 이제 삼권 분립은 먼 나라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그 세 바퀴 중에서 행정부의 바퀴가 제일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 도구적 이성이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요, 정부는요, 효율성을 위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식민화예요. 식민화.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 장학생님 뭐. 영이 자, 예를 들면 지금 한강에서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 아 버스가 맞아요 들었어요. 예, 이미 운행이 되고 있죠. 네. 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3,000원이 있습니다. 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비싸네. 싼 거지. 원래 유람선 2만 얼마야. 아, 자, 교통카드로도 찍을 수 있고 환승도 돼요, 심지어. 진짜 한수가 돼요? 네, 아 환승입니다.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났어. 좌석 점유율 80% 대성공. 맞을까요? 대성공일까요? 이거 근데 무슨 용도로 만든 겁니까? 출퇴근? 맞아요. 근데 손님들 몇 시에 탔을까요? 11시? 오후? 맞아요. 유람선 대신에 유람선이 25,000원이라서 그냥 3,000원짜리를 탄 거예요. 예. 예, 왜냐면 3,000원만 내고 무려 2시간 동안 놀 수 있으니까. 한강 돌아다니면서. 그쵸. 그럼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처음에 뭐라 하냐면 50분이면 간다 그랬어요. 잠실에서 저기 강서구 마곡역까지 50분이면 간다. 대박인데. 그러면 9호선이 50분이니까 똑같다면 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베이글과 커피를 손에 쥐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가는 안락한 출근길. 소리 나쁘지 않아요. 유럽 스타일. 네. 괜찮습니까? 네. 베니스.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뭐? 근데 네. 너무 사기 아니야? 예. 8시에 차를 타면 네. 직장에 10시 20분. 근데 10시 20분에 한강에 도착하는 거라서 다시 직장까지는 거기서 택시를 타든. 그래서 서울시에선 따르릉을 비치해 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르릉을 타고 졸라 밟아서 회사까지 가면 점심 때쯤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나도 합법적 결과. 예. 그래서 결국 출퇴근 시간은 아무도 없고 그럼. 예. 더 웃기는 게 그 방송국 인터뷰를 했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타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퇴근용으로 탔다고 해야 되잖아. 오늘 마침 회사 쉬는 날이라 엄마와 함께 타게 됐어요. 그럼 오늘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를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여러분 식민화예요.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사실은요. 그 구간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러다 공청회만 한 번 했어도 이 뭔 개소리냐. 나보고 한강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한강에서 회사를 가고 집을 가라는 거냐. 그 얘기만 들어서 그런 거 안 만들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만든 거잖아. 그 한강꽃 개원식 하는 날, 그 오픈하는 날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요. 어머,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물 새고 물 넘치고 그리고 아예 오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산하고 다 철수했습니다. 아이고. 예, 바람이 너무 불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출퇴근용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닐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렇네요. 날씨가 좋을 때만 다닐 수 있어요. 시간은 2시간 20분이 걸려요. 몇 페이지? 한국버스 어디 있어? 439. 한학버스는 그게 없지. 한국버스 이거 없어. 그럼 결국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해결책 나오잖아. 뭘 했어야 된다? 공론장 확대. 그렇지. 상호 주관적 합의, 공론장 확대, 의사소통의 합리성. 그 말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토론과 담론의 차이점이 뭘까요? 토론과 담론. 그 공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과 담론은 같은 말이고 토론이 다른 말이에요. 공적인 토론이 담론입니다. 아. 토론은 토론인데 공적인 담론. 니네가 오늘 5시 반에 텍스트 할까? 그럼 그냥 토론이고요. 아. 과연 우리 서울시에 이 수상버스가 필요할까?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담론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거 뭐 쭉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거는 안 하겠다. 쭉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거기 442페이지 보면 여러분 통일 나오는데 통일 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네.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찜이형은 통일하고 싶어 할 거야 아닐까요? 일단 내년쯤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금 평화비용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다시 오픈합니다. 왜? 개성공단. 선생님 제가 걸려요. 아니. 그래? 충분한다. 오늘 보내줄게요 우리가. 개성공단 월급 15만 원인데요. 한 달에요? 네. 근데 15만 원이면 개 많이 받는 거야 북한. 북한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가 최저임금 우리나라 삼성 느낌인가 북한? 대한민국 최저임금들을 지급하겠다는데 북한 측에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면 위화감 발생한다고 그냥 북한 월급 데려달라 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15만 원에서 15만 원 줬어요. 그럼 10명 고용해도 150만 원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꿀이지. 근데 그 대신에 박근혜가 쟁취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물건을 수출할 때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야지 물건이 팔릴 텐데 근데 그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방해한 게 뭐냐면 그건 아니다. 개성은 북한이니까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로 써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야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네. 남선 알미늄이 어떻게 북한 기업이냐.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북한 기업이 말이 되냐 그런데 안 들어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북한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싸도 좀 안 팔린 면이 있었죠. 그렇죠. 무슨 아프리카에서 만든 것 같잖아. 근데 요번에는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좀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달라지죠. 그렇죠. 인건비 15만 원으로 만든 냄비. 진짜 싸게 팔아도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이소에 들어갈 수 있죠. 5,000원짜리. 그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게 아무 진척이 안 돼서 올해는 통일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겁나 막 길게 막 쫙 써놨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죠? 도덕성. 이상주의가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만 보면 돼. 왜? 이상주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나온다? 한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대신에 우리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현실주의에서. 자, 그럼 현실주의 국가는 합리적이진 않죠. 모겐소가 보는 국가는 합리적이진 않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국가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 거기 나오잖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국가의 합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파트를 보세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성격은 구분된다 그랬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국내 정치는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위계적 구조가 뭐냐면 대통령 있고 장관 있고 그리고 차관 있고.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 있고 한국 있고는 아니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그 차이는 없죠. 무정부 상태인 거죠. 그죠? 다만 그럼 공통점 뭡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공통점. 모겐소가 보는 공통점. 본질이 둘 다 수면 세력 아니죠. 둘 다 이 주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게 요번 9월에 나왔는데요. 도덕성이 필요합니까? 네. 네. 예, 그게 요번 선제 제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현재들 이런 데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성 보세요. 지도자의 도덕성은 중시하지만 힘 이익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다. 즉 도덕성도 필요하다라고 써있는 유일한 책이 코드 1.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이에요? 시대인들 이거 시대인 다 썼어.
네, 이거 그렇죠. 너무 약이 많죠. 맞아. 근데 근데 이렇게 잘라서 봐야 근데 돼. 이게 다 읽는 거 다 외우는 거보다 맞아. 얘기하는 느낌으로 쭉 좀 읽는 그건데 너무 크네. 한 이 정도였어. 맞아. 기시감 해설이랑 똑같아. 계속 자, 밑에 플라톤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윤리 선생이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444페이지 보면은 소피스틴 트라시마코스랑 칼리클레스를 겁나 길게 써놓은 같은 병신 같은 짓을 합니다. 이 전혀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왜 써는 거예요? 아, 자기가 전공자다 이거죠. 심할 때 유명한. 근데 지문에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시냐면 이제 우리 칸트로 가볼게요. 이게 은근 헷갈려요. 자, 453페이지에 갈퉁 나오는데 그 갈퉁은 잠깐 봅시다. 453페이지 갈퉁. 자, 갈퉁의 사례를 보면 사례 잘 만들었어요. 자, 사례 보면 욕설, 자상, 다리양학살은 직접적 폭력이고 가부장제도, 경제제도는 부적 폭력이고 남녀차별주의하고 가부장주의가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살? 자, 그러면 문화적 폭력부터 볼게요. 아 자살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요. 네. 남자 여자가 상을 따로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짜요? 상? 나는 손자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 상에서 먹어. 남자들 상은 큰 상이야. 네모난 거. 아 그거는 그 폭삭 추가수다 그거네요. 그런 거 나옵니까? 그리고 여자들 상은 이렇게 동그란 거. 쟁반 같은 상에서 너무해. 거기 할머니, 며느리, 손녀는 거기서 먹어야 되고요. 아 그럼 폭삭 추가수다 이거 나오나? 라면 아 파. 그거. 그러네. 그래. 그런 거고 그리고 반찬이 다릅니다. 좋은 반찬은 다 남자들 상에 올라가고 여자들 상은 진짜 후진 반찬만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뭐 여동생 저기서 먹을지 뭐 동생 여동생 있으세요? 남자인데 있지. 오. 근데 이게 우리 집은 안 그랬거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랑 그렇게 먹다가 우리 집은 다 같이 먹는 거죠. 아. 그게 좀 나는 할아버지 가면 나 따로 먹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단 우리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 할머니가 그래야 된다. 아 보통 근데 다 할머니가 그러. 맞아. 보통 할아버지들도 할머니가 그래요. 할아버지들은 뭐 우쭈쭈 해주니까 좋아서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건 다 할머니들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여자라니까. 아니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배 옳다고 생각하라고 그 상상 어떤 집이든지 해서 아들은 부를 때 금동이 이렇게 부르죠. 금동이. 금쪽 같은 아들. 그래서 금쪽. 그래 금쪽이 금동이. 아 금쪽 같은 데 새끼 거기서 온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완전 진짜 그인 줄 알았네. 금동이 금쪽이. 금쪽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남녀 차별주의는 그 배경이 어디? 저 분명히 문화적 폭력이 남녀 차별도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남녀 차별주의 배경은 뭡니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 유교. 지나. 유교주의. 아 성리학. 아니 근데 객사 알았어, 교과서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치 맞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뿌리 깊게 잡혀있는 유교는요 기본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죠. 고려 때문에 맞아 그럴 때문에 힌두교랑 유교가 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불교는 전혀 없습니다. 불교는 전혀 없는데 힌두교, 유교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유교도 제사 지낼 때 항상 남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가부장주의, 남녀차별주의라는 것이 폭력입니다. 하나의 폭력. 그럼 그게 만든 제도가 뭐예요? 가부장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가부장 제도. 그럼 가부장 제도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조적 폭력이 들어가는 용어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도. 문화적 폭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 즉 이즘이 들어가면 똑같은 가부장도 거기에 주의가 붙는 건 문화적 폭력이 되는 거고 가부장 제도가 돼버리면 그건 뭘 문화적 잊어요? ISM 아. 영어 면접 보는 거 아니야? ISM 왜 저래 아니 오. 괜찮아. 괜찮아 이것봐. 자 근데 여러분 직접적 폭력에 욕설이 왜 직접적 폭력이에요? 야이 욕설이 바보야. 아니 언어적 폭력. 그쵸. 오. 잘했어 김. 이즘. 맞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질문 Q 봅시다. 자살은 폭력인가? 네. 왜요?
자기 자신에 아, 대한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타인에 대한 폭력이에요. 왜? 아니야, 왜? 너가 죽으면 누가 슬퍼하겠어? 우리 엄마 아빠? 그래, 그리고 그거예요. 할머니? 너희 부모님에 대한 폭력이지. 오. 야, 그쵸, 쌤? 근데 채원이가 죽으면 김채에 대한 폭력이가 아니, 아니죠. 난 그거 아니야? 제일- 야,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 제일 나쁜 게 그거지. 자기가 도박해서 빚져놓고 식구들하고 다 같이 돈 받는 사람. 아. 그건 진짜 쓰레기지. 애기들 그리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왜 애기까지 다 죽일까? 빚이 이렇게 이전되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렇게 살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잖아.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동반 자살. 그건 아니죠. 자, 최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 어떤 폭력에 해당할까? 이거 어렵다, 그지? 생활고. 직접적. 구조적 폭력이 직접. 자살이니까 직접 아니? 이게 있잖아. 봐봐. 아까 우리 제도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차별, 억압, 빈곤도 구조적 폭력이에요. 빈곤. 네. 갈등이 그렇게 봅니다. 차별, 억압, 빈곤도 구조적 폭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빈곤이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사회 구조적 원인이 더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빈곤도 구조적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정당화시킨다면 그것은 이제 주의가 돼버리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극단적 자본주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문화폭력이에요. 극단적 자본주의, 능력주의. 너 그거밖에 안 돼? 죽어 새끼야. 이런 거. 이런 거는 문화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다음 페이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해설이 나타납니다. 오, 영국. 자, 일단 여러분들 배경지를 볼까요? 칸트는 사회계약론자 맞습니까? 네. 되죠. 오. 그렇다면 칸트는 계몽론자입니까? 네. 아니요. 아니. 라는 내용이 여러분 두 번째 주에 계몽주의 시대로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인 칸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몽주의 갑니다. 계몽주의는 뭘 말할까요? 계몽주의는 이즘. 일라이? 계몽 이즘. 네 그렇긴 한데 이성으로 부조리를 타파한다라는 게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성으로 자 얘가 있잖아. 이 계몽 사상이 등장한 게 17세기거든요. 뭐랑 겹칩니까? 어떤 사건이랑? 제 세계 1차 대전? 시민혁명. 야. 그럼 1914년이잖아요. 시민혁명. 그럼 시민혁명이라는 게 대부분 왕정을 없애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바탕이 됐던 게 계몽사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왕은 어떤 존재예요? 쓰레기. 부조리. 부조리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중세에는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끌려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성으로 부조리를 타파하고 왕정을 타파해서 진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칸트 거기서. 자, 보통 계몽주의 학파는 이성을 통해 왕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해서 멈추는데 얘는 더 나아가서 이성으로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크게 본 게 바로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확실히 멋있네. 한 번씩. 자, 이를 주장하기 위해 쓴 책이 영구 평화론인데 두껍지 않습니다. 되게 얇아요. 이 내용을 다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평가안이 교육 과정을 넘는 내용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처음부터 예비 조항을 다시 한번 깊게 공부해 봅시다. 첫째, 장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반체로 체계한 어떠한 조약? 그 조약은 뭡니까? 장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반체로 체계한 어떤 조약? 지금 우리나라. 휴전. 휴전 협정. 그래서 칸트가 휴전 협정 절대로 평화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컨대 보세요. 이 사람 너무 현실적이야.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왜 그래요? 아. 휴전협정은 한국과 북한이 맺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북한과 미국이 맺으면 북한과 미국. 그럼 메가더 그 형이 주로 관여됐잖아요. 그럼 메가더 형은 정말 미국의 영웅이 맞죠? 쌩이야. 왜요? 쌩이야. 메가더가 진짜 특별한 뭐 작전 없이 진짜 정말 그렇게 막 계속 끝없이 그 승진, 명예 막 이런 걸 위해서 부하들 희생시켜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요. 나중에 대선 나왔어. 태선? 대선에 나왔어. 아주 이게 그 군인 정신이라고는 1도 없는 한국에서만 영웅이. 미국 사람들 아주 싫어해. 미국 사람 저 새끼 군인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영웅이죠.
심지어 사당에 메가더를 모시는 사당도 있어요. 진짜요? 메가더 사당. 사상이 아니라 내가 사상. 네, 네. 예. 관우 옆에 메가더 놓고 관우랑 메가더 섬기는 사당. 전세 메가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메가더 사당이. 특히 또 할아버지들 좋아하시죠. 태기등등 할아버지 메가더 아주 뭐 존경합니다. 네. 할아버지들 생각이 좀 없으세요. 아무튼 북한과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는 기회만 오면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뜻을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홉스는 전쟁 의지가 있다면 실제 교전이 없어도 전쟁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칸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홉스의 사회계약과 칸트의 사회계약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홉스의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의 개인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생명을 보호한다. 자, 칸트로 옮겨봅시다. 어떻게 돼요?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이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무엇을 만들고 평화 연맹을 만들고 자유를 보장받는다. 구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루소의 성선설을 가지고 이 국제관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홉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 뭐라 말했다? 만만투라고 했어요. 예. 홉스는 그러니까 칸트의 만만투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 상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상태. 뭐가 있기 이전에. 평화연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서를 그대로 갖다가 국가 대신에 평화연맹을 넣어놓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홉스가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왕이 군주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죠. 그럼 평화연맹은 뭘 보호해야 됩니까? 개별 국가의 자유. 오케이.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한다고까지 얘기해요. 보장한다. 그러려면은 평화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는? 계약? 아니죠. 자, 다시요. 평화연맹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만만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만만투. 평화연맹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통해 평화연맹. 그래서 뭐를 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자유가 동의! 이전! 주권! 권력을 양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화연맹을 만들어서 평화연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안 정치적으로 확산시켰다. 아니다. 아니 평화연맹의 목적 너무 쉬운데. 아니 공화 정식 돼야지 평화연맹. 어떻게 정식? 모든 정식. 그거야. 그러니까 평화연맹이 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가? 처음에 평화연맹을 만든 목적 자체가 자연상태를 극복하는 건데 그 자연상태라는 것이 만만투 상태였잖아. 그러면 만인이 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유일한 방법은 평화연맹을 만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면 자유를 보장된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번 시험에 9월달 시험에 나 그래서 이거 나오면 진짜 틀릴 것 같은데 9월달 시험에 이름이 나왔어. 환대권은 공화국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그쵸? 왜 아니었죠 그때? 아니었지. 물리인데 맞아. 그게 그랬잖아. 반대권. 그러니까 어차피 칸트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공화국일 거란 가정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서 그 칸트는 절반 정도만 가입할 거라 봤으니까. 자, 칸트는 공화국인 시민도 있고 공화국이 아닌 데 사는 시민도 있는데 문제는 환대권이라는 건 A가 B를 놀러 가는 거잖아. A가 B를 여행하는 거야. 자, 그때 A가 B를 여행을 갔을 때 B 국가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은 그 국가의 박애 정신에 기인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지구의 영토는 모든 사람, 인류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공동 점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내가 저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나의 당당한 권리지 저 국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게 칸트 주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 공화국 시민에게만 환대권이 적용된다. 세계 시민법이 적용된다가 X였던 거죠. 그럼 문제가 나갑니다. 평화연맹은 공화국에게만 적용된다. 이건 맞죠. 그치,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잠깐만. 부모 때 아니었으니까. 그치, 구모 때는 공화국만이 아니었으니까 이번도 아니겠지 하면 망하는 거죠. 그죠? 평화연맹은 반드시 공화국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제. 쌤, 카트 입장에서 영국은 평화연맹 가입 못해요? 영국? 유나이티드. 2번 군주정이라서. 근데 2번 이름은 군주정이지만 실제로 칸트가 말하는 공화정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군주의 영향이 0이니까. 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그 공화정 체여야지 평화연맹 수립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평화연맹 수립한 이후에 공화정 체를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반드시 공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공화적으로 바뀐 국가들이 평화연맹에 가입한 거. 자, 그래서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 양가로 이번에 어떠한 독립국가도 바로 위에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어떠한 독립국가도 바로 위에 보면 모든 공화적 국가에 적용되는 조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평화연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조약은 평화조약이고 모든 국가인데 그 모든 국가는 반드시 공화적 국가에 적용되는 조약이 평화연맹이다. 자, 그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약은 평화조약. 평화조약. 근데 그것이 200개국에 저 유엔에 갈 때 200개국 모두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연맹. 그건 평화연맹. 그러나 반드시 그때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자, 양가로 2번. 어떠한 독립국가도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징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국가는 하나의 땡땡적 땡땡땡 도덕적 인격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사람 뭐 세계사도 잘 알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데 이를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한다. 핵심 내용 국가의 주권 인정이다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베스트팔렌 조약의 가장 큰 의미는 서양에서도 드디어 독립 국가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베스트팔렌 이전의 서양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 등등 로마 제국처럼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서양이 정말 미개하다라는 게 진짜 20세기 이전까지 서양이 훨씬 미개하다는 게 동양은 계속 국가가 있었어요. 동양 거꾸로 제국이 없었어요. 원이 자신들을 제국이라 말하지만 심지어 고려조차도 복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양은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중국은 한 번도 제국을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서양은 끝없이 제국이 없습니다. 끝없이 제국이 없어요. 모두 제국. 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 뭘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까비. 어쨌든 종교 전쟁에서 불교와 신교의 종교 전쟁이었는데 카톨릭은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개신교 국가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덜란드, 덴마크가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기자 개신교가 이기자 갈라서게 되는 거죠. 다 쪼개져서 이제 제국 따위는 없다 그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걸 보면서 다시는 옛날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제일 컸던 나라가 독일이라 독일이 제국이었는데 독일이 제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칸트는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했다. 따라서 인격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신체를 나누거나 다른 신체에 붙여서는 안 되듯이 국가 역시 영토를 나누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상비군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중세시대 전쟁에서는 무장하라는 기사들이 군주와의 계약에 따라 참전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초 그 절대왕정 시대의 상비군도 똑같습니다. 기사랑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받고 고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비군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다?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칸트가 상비군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또 하나는 상비군의 존재 자체가 그치 전쟁의 원인이 된다. 다음 페이지. 자, 국가부채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자, 어떤 경우에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니까 어떤 종류의 국채를? 전쟁 관련? 그렇지. 전쟁을 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폭력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다 좋습니다. 주주주주주주. 자,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확정조항 가보세요. 458페이지 제1 확정조항으로 갑니다. 근데 방어 전쟁을 왜 붙이는 아니요.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적 분쟁을 이유로 한 걸 하지 말라 했어요. 방어 전쟁 허용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 생각 안 했어요. 평화맹 만들어지면 전쟁 없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결국 칸트가 이렇게 얘기한 건 누구의 사회결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호흡수. 자, 설령 언제나 적대행위들이 발발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적대행위들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 그러므로 평화 상태는 이륙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 상황을 전쟁 상태로 보았고요.
평화 상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네 그 현돌 보면 계속 뭐 공법 얘기 나오잖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자, 개인이나 국가의 자유와 안전은 공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러한 공법에는 자,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줄 쳐볼까요? 이러한 공법에는 국가법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이 모두 공법이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의 자유는 공법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말하면 Yes. 예, 출제는 안 되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거기 나오잖아. 모든 국가의 전쟁 의지를 제거해야 된다. 자, 첫째, 반드시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 첫째, 둘째, 셋째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쭉 내리시면 제1조항은 맨 밑에 세 번째 줄 시민법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법. 자, 칸트의 영국 평화론은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반드시 평화를 달성하는 주체는 국가여야 됩니다. 개인 안 됩니다. 반드시 국가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국가를 계약의 일반 당사자로 보는 걸 무슨 법이라 한다? 공법. 자,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자연상태 개념을 받아들이는데요. 특히 국제관계에서 홉스적 자연상태를 받아들입니다. 홉스의 자연상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늑대, 만에 대한 투쟁, 한마디로 무정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는 것처럼 칸트는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달성하려면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서는 개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이 없다면 국가가 없듯이 칸트에서는 주관 국가가 없다면 평화연맹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그가 말하는 공화적 체제는 줄치되어 대의제, 그 다음에 거기 집행권과 입법권이 분리된 그 권력 분리입니다. 대의제와 권력 분리입니다. 대의제와 권력 분리.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제2확정조항 갑니다. 제2확정조항. 반드시 연방주의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그러나 평화는 국가 간의 일방적 동의가 없으면 시작될 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연방이라고 부를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요구되는데 이는 한 전쟁, 두 국가의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주의와는 다르다. 평화연방은 우리가 말하는 연맹이에요.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면서 여러분 그 옆에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직 수능이 안 나왔는데 평화연맹을 통하여 개별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때요? 이게 써있잖아요. Yes. 예, 보장하는 거, 유지하고 보장하는 거. 자, 그러면서도 이 국가들을 공법과 공법화에서의 강제사항에 복종시킬 필요가 없다. 복속시킬 필요가 없다. 왜요? 굳이 그렇게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이 연맹에 참가한 거기 때문에 강제로 복속시킬 필요는 없답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평화연맹은 칸트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사회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인 현실로 가능하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다음 페이지 제2조항 국제법. 자, 자유국가는 공화적 체제를 가진 국가이며 칸트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보지만 국가들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이를 국가보다 상위. 근데 여러분 칸트가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보는 거는 평화연맹 이전이죠. 그죠? 자, 만일 상위 국가를 창설한다면 개별 국가는 모두 사라져야 되는데 국가가 바로 평화 달성의 주체라고 보는 칸트에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평화연맹이지 연방국가. 그 연방국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세계정부, 세계공화국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의미하고 쭉 넘어가서 이제 제3확정조항 가보세요. 462페이지 제3확정조항.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 제3조항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제3조항은 만민법, 세계시민법에 관한 것인데, 자,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허용을 안 했어요. 여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역이 증가하고 식민지가 개척되면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칸트는 각 국가의 시민을 세계 시민으로 보면서 그 권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권리는 한 나라의 시민이 다른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방문권과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권까지 인정합니다. 자, 내가 체인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얘는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주의자라고 거부한다면 체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무슨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 나오네요. 예, 체류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보편적 우월 조건이라 밑에 줄이요. 방문권, 여행의 자유, 그러니까 방문권, 여행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 권리 침해 시의 소송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지?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게 있어. 그게 맨 밑에 있는 거야. 22년 수능 4번.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평화적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반대해. 자기가 볼 때는 칸트 그런 말 한 적이 없더라. 근데 그럼 우리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따르면 시험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바로 뒤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바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 뒤에서 자기 주장을 쭉 씁니다. 자기 주장 무려 2페이지나 쓰고. 그래서 꼬리 내립니다. 이제 464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여보면 그런데 평가원이 조건부적으로 보장됐다고 했으므로 그렇게 암기해두는 수밖에 없다. 그럼 왜 한 겁니까 저게?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보장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별 보아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그 아삽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허접한 문제도 많지만 매년 수능을 꼭 적중시킵니다. 네. 근데 적중한 걸 모르는. 맞아, 근데 적중한 걸 몰라요. 지금 시각 45분,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갔다 오든지. 예스. 얘 지금 나 지쳤다. 큐브라도 사줄 수 있어. 그래. 큐브라떼. 자, 내가 감사합니다. 자, 그 가다 좀 꺼줘. 아, 네.